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나라 밖 외신 소식을 전하는 BK 뉴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한 스웨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남북 관계의 연결고리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국가이며 우리에게 아주 우호적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스웨덴 총리와의 만남에서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연결되고 한반도를 거점으로 북극 항로가 연결되어 태평양과 북극해로 친환경 선박들이 활발하게 오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중국이 가장 바라는 1대1로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의 경제적 이득이 걸려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상식일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고립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이런 와중에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완화가 미국에도 혜택을 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과 러시아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은 이 제안에 신속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미국이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친선 초안에 그저 본능적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몇 년간 한반도 정세의 우여곡절을 신중히 검토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끊임없이 자극을 주기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기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북한은 미국의 립 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했고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인데, 북한은 미국에게 수용 가능한 제안을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분명 주도권은 미국에게 있고 이런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시간은 분명히 미국 편이겠지만 북한은 이런 교착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기사는 현재 미국은 제재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제재가 모든 목표물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채찍과 당근은 함께 사용되어야 억제제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당근을 주어야 할 상황에 여전히 채찍질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이런 국제사회는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높이고 북미 상호 신뢰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로 대북 제재는 오랫동안 변함없이 유지됨으로 인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북한이 제재를 견디지 못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일이며, 현실은 북한이 미국의 시나리오에 따르지 않고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제재에 맞서 싸워왔다는 것이라는 현재 시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에 북한이 만약 새로운 길을 걷게 되면 지역 정세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역의 어느 누구도 2017년 북미 간의 팽팽한 대립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번 대결은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과거 정상회담의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기사는, 만약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맹렬한 태도로 돌아설 경우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이고 그의 정적들이 대선에서 이 부분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데요. 현재 정치적인 분위기로 인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전향적으로 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친선 초안을 왜곡하면 안 되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가 이 문제로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사는 끝으로 제재는 전능하지 않고 유연하게 제재를 가하고 해제하는 것은 제재의 진정한 의미와도 일치하는데, 미국이 제재에 단단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언급하며 마무리됩니다. 기사는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이 비핵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니 다른 방법을 써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미국이 제안한다면 트럼프와 미국에게도 좀 모냥 빠지는 일일 수 있으니 중국과 러시아가 나서준 것이며,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먹히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밀수나 뒷거래를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준 부분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대북 제재는 완벽하게 통제되지 못했고 이제 그 갈등이 최고조까지 이르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남북 간의 평화는 한국에게 안보적인 부분과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를 한반도에 제공할 수 있기에 미국과 서구권의 언론만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열강들의 반응을 끊임없이 체크하여 중립적이고 객관화된 시각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일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는 아베 정권의 도발로 그저 묻어두었던 앙금이 불거진 것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던 일본의 과거와 현재의 행태일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의 시각을 일본의 아사히가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는 왜 많은 한국인은 과거 일본 정부의 거듭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을 계속 싫어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사회학자 오사와 마사치에게 그 근본적 이유를 물었으며 오사와 마사치는 일본인의 사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꼬여있는 것은 역시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것이 원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사와 마사치는 과거 유럽 국가들도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식민지 출신의 엘리트들에게는 유럽 본국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그 문명을 공경하는 면도 있었는데 유럽과 달리 한반도 사람들에게 일본은 전혀 선진국이 아니었고 당시의 중국 청나라는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중화 문명 정통의 후계자로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일본의 식민 통치는 국격이 격화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굴욕감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한반도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의 한반도 근대화 정책은 유럽을 흉내내는 것이었을 뿐 그로 인해 일본이 한국에서 존경받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는 학자인데요. 한일 간 역사적 배경을 극복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질문에는 일본의 역사를 보면 세키가하라 전투와 같은 나라를 양분하는 대립이 있었어도 역사를 길게 보면 일본인은 대략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 원만한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서로 사이가 좋게 지냈던 시기가 거의 없으며 한일은 원래 형제처럼 사이가 좋고 식민지 지배도 한때 일시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가 끝난 후 74년이 경과하고 일본 정부도 몇 번이나 사과해 왔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왜 아직도 일본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하는 질문에 이 학자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일본 측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과할 때에는 선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일본 패전 후 대부분의 일본인은 전쟁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나쁜 것은 국민들이 아니며 민중을 속여 전쟁을 일으킨 군부가 나빴고 그것을 미국이 해방시켜줬다는 식으로 느끼고 있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일본인들도 전쟁의 희생자이고 자기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이야기를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면도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믿어버리면 자기들도 희생자인데 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어 진심 어린 사과는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일본인들이 먼저 자신들의 조상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전쟁에 관여했다는 자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일본은 식민 지배를 하고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의 후손이며 이런 짓에 대해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과를 하려면 우선은 전쟁에서 죽은 일본인들을 배신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한 대외적인 사과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사과를 할 때에는 스스로 악인임을 인정하고 그 상태의 사과가 상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악을 용서받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전 일본 정부의 사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지금의 일본인은 사과하면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용서하지 않는 한국이 나쁘다는 말뿐이라면서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전쟁 이후로 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이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사과받는 한국 측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음은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한일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 학자의 말과 함께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기에 그때야말로 일본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믿는 이 학자의 의견을 전합니다. 기자가 지원 부분에 대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한국에 이미 거액의 지원을 했다고 하자 학자는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인 면이 크기에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일본이 가장 큰 지원을 해야 전후 보상의 문제는 정말 끝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는 부정적인 역사가 지배적이었던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에서 거의 처음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역사적 사건인데 그에 따라 양국 간 과거에 좋은 일이 없었다면 미래에서나마 그것을 만들면 된다는 의견으로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이 사회학자의 의견 중 일부는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학자의 말처럼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용서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대화는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상식이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